안녕하세요. 네, 형사소송법 선택형 대비 엑스노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형사소송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법조문이 많이 나옵니다. 약 25% 정도 형사소송법 법조문이 나와서 실제 법조문이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알아야 쉽죠. 그래서 그 숙지, 그래서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에서 형사소송법이 이제 사람들이 형사소송법을 좀 잘한다고 이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선택형을 대비하지 않으면 전 과목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형사법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어떤 선택형 대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례나 기록도 엉망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 지식 좀 확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선택형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은 4페이지에 일단 형사소송법 서론에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형사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 이게 이제 헌법에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무죄 추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명문 규정이 없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 OX는 제가 이 5회차에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기는 것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형사소송에서 수사 증거, 뭐 공판 이런 것도 있고,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상소 파트인데, 이 수사와 증거, 그 다음 상소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수사 증거, 수사는 이제 사례, 증거는 기록까지 생각을 해보면 매우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를 정확히 모르면은 기록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읽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 증거를 명확하게 공부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4페이지 한번 먼저 4페이지에 1번에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그리고 이제 지문들을 가급적이면은 고쳐두는 거. 그러니까 즉 이 OX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실제 선택형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지문을 스피드 있게 읽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문에서 틀렸고 어떤 지문이 맞는지가 눈에서 그냥 바로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 틀렸다.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 되어 있고, 그 다음 2번은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건데 너무 뻔한 거니까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 딱 체크하고 우리 법원에 기소하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우리가 형법 6조에서 이제 5조에서 내외국 6조에서 5조 내외국통 유문인 했을 때 문서와 인장은 공문서 공인장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밑에에서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라고 앞에 그것만 체크를 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특수한 특수목적 법인의 위탁에 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횡령한 경우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다, 이런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기부 불법 녹음과 검사들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사위 당일 의원회관에서 배포한 것, 면책특권. 이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요거 잘 봐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와 관련해서 이 327조 1호는 재판권이 없을 때, 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서 무효일 때 해서 이게 유일한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데, 이 재판권이 없을 때가 아니라는 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쓱 속여가지고 재판권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 그게 아니라 327조 재판권은 있지만 공소제기만 저지된다라는 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미 문화원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우리 판례가 치외법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이 식민지 국가가 아닌 이상 미 문화원을 치외법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식민지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리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봤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없고, 자 한번 읽어보길 정도이고, 4번에 보면은 이제 소파 규정에 대한 게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파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좀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소파와 관련해서 한미 행정협정은 일단은 전시나 계엄하에서는 이제 미군, 미군속과 관련해서 전시나 계엄하에서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면은 미군이나 미군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평시에는 어떤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무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합중국, 미국이 1차 재판적이 있고 우리가 2차 재판적이 있다. 1차 재판적, 2차 재판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통상 평시에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1차 재판적, 우리가 2차 재판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 이외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는데, 다만 다양한 특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특례와 관련해서 시험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검사가 상소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미군 범죄는 1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나 어떤 형식 재판이 나오면은 법령 착오가 아니라 이제 누구도 상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불리하게 변경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은 미군은 구속하면 24시간 내에 기소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인도 요청을 하면은 수사를 하더라도 미군으로 보내고, 또 미군 부대 내로 들어가서는 이제 체포 구속할 수가 없는 그런 특례들도 있고, 다양한 특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그런데 여기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게, 상시거주 미군속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했던 미군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군속에 있어서는 우리 형법이 곧바로 적용되고, 이런 소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시가 형법에도 나오고 형사소송에도 나오고 그렇죠. 5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게 2008년 1월 1일 공판정의 구조까지 뒤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체크를 해둔다면 이게 일반 원칙으로 향후에도 쓰이게 되는데,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다. 즉 신법에 위반된
그 신법 취지에 명확히 반하지 않는 한 국법의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건 이 정도로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은 공소 제기 시 시행 중인 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다양한 특례도 존재하죠. 뭐 공소시효 같은 경우라든지 범죄시로 본다든지. 그런데 그것 이외에 통상적으로 공소제기 시에 시행 중인 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3번으로 가면 이제 제기수사 명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명령청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 법규적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는 표현,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뭐 한자로 쓸 필요도 없고요. 이 법원이라고 했을 때 행정법에서는 어떤 법규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법규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속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원,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소법의 법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대법원 규칙까지 있고요. 나머지는 법원이 아닌데, 이 법원은 통상적으로 준수하면 적법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한 게 돼요. 근데 법원이 아닌 것, 법원이 아닌 어떤 법무부령 같은 경우, 얘는 이런 원리, 준수했다고 이제 당연히 적법한 것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경찰청장이 발령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서 신체 검사, 정밀 신체 검사를 하는데, 총선 시민연대 소속 여성들에 대해서 적발 시 어떤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리고 상의를 겨드랑이까지 올려서 앉았다 일어났다 3회 시키는 거, 이건 바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의한 거, 그걸 준수한 거라 하더라도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해서 위헌적인 조치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무부령은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위법한 것도 아니다. 이 양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즉 헌법과 법률 등의 어떤 법원을 준수를 할 게 요구된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법규적 효력이 있다는 게 형사소송에서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그 유죄와 관련해서 뭐 1번은 대법원 규칙에 대한 얘기고, 3번, 2번도 유죄에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서 소속 연호를, 뭐 소속 공무소, 기명날에 또는 서명한다. 여기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어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즉시항고에 대한 부분은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향후에 형사소송에서 불복에 대한 문제, 올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 예전에는 뭐 기출로 보면 증거 체부 결정,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시스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즉시 항고에 대한 게 여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 항고는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뉜다. 재항고 내지는 특별항고, 민사에서는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그냥 재항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법원에 제기하는 즉시항고예요. 방향이 대법원으로 가면 무조건 형식은 즉시항고고 명칭이 재항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항고라고 하는 것은 불복 방법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얘는 강학상. 항고란 일반적으로 말이죠.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항고가 구체적인 일반적인 불복 방법이고, 이제 즉시 항고, 이제 보통 항고는 이제 402조, 이제 403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이건 나중에 가서 배우고, 반면에 이제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7일 이내 제기하던 항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허용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조문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허용이 되고, 조문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항고 규정, 우리 판례는 즉시항고 규정이 존재하면 규정을 특칙으로 봅니다. 즉 이 얘기는 다른 건 허용하지 않아요. 즉시항고만 된다라고 봐요. 원래 이론상 보통항고가 될 것 같은데 즉시항고 조문이 있으면 이건 즉시항고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집행정지가 원칙이다. 효를 갖는 게 원칙이다. 이거 헌법 같은 데서도 똑같이 배울 건데, 반면에 이제 보통항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이익이 있어야, 이익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행이 정지되는 것, 효과가 없다. 다만 법원은 집행을 정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알아둬야 되는 게, 보통항고가 있으면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도 수소법원은 정지할 수가 있는데, 실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정지를 시켜요. 본안 소송들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재청이 있으면은 당해 사건이라든지 계속 중인 사건만 집행이 정지되고 이제 나머지는 정지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인데도, 법관들은 아침마다 확인하는 게 뭐냐? 바로 공문에서 위헌재청이 있는 사건을 확인해요. 그래서 건수만 되면 다 정지시켜버립니다. 왜? 사건이 많으니까 하나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에서 확인을 또 할 건데, 일단은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즉시항고는 이제 집행정지효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죄 등이 선고가 되면은 구속이 당연실효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 331조.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형선고를 주장하면서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석 허가 결정. 이에 대해서 이제 즉시항고를 허용했다.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보석은 장기간의 석방, 통상 1심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 반면에 이제 구속의 집행정지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간의 신병, 석방제도, 그래서 뭐 관혼상제 등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즉시항고까지가 이제 나왔는데, 이건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하는 거, 석방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인데, 여기는 이제 못 나간다, 내보내지 말라, 이건 검사의 의견일 뿐이죠. 불복이라고 하는 거. 근데 검사의 의견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집행정지효 때문에 석방이 보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 선언이 됐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구속 취소예요. 형사소송법 94조, 97조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즉시항고 규정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게 예를 들면 재작년 선택형에서도 비교해서 집행정지는 즉시항고를 못하고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속 취소도 피고인을 석방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근데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못 나가잖아요. 당연히 위헌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구속 취소는 사건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 사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구속 취소를 내보내줘야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제기되고 그 다음 문제점이 부각될 텐데, 우리 법원이 즉시항고를,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내보내준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 뭐 집행정지, 즉시 석방, 검사가 즉시항고하면 집행정지로 석방이 보류돼서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받고, 같은 취소, 보석과 구속의 당연시효, 즉시항고 규정은 위헌이다.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성이 존재하지만, 이게 3번 잘 체크해서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구속 취소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다. 사건성이 없다. 부족하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구속이 실효됐어. 더 이상 잡아두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을 구속하고 있어요. 근데 구속 취소를 청구하니까, 아니 구속 취소는 유효한 구속의 효력을 상실시키는데 지금 구속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심지어 수사상 불법은 구속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등 우리 판례는 구속 취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구속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이 두 가지. 미결구금 일수가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 징역 1년인데, 아니 뭐 징역 6월인데 벌써 뭐 한 1년이 경과됐다. 혹은 미결구금 일수가 최장 8일. 옛날에는 이제 일부 불산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을 해도 이것도 사실상 바로 구금일수가 초과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이 두 가지 경우만 해줬고 나머지는 찾기가 어렵죠. 자, 5번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는 항고, 그 허용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이거 한번 체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이 주관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7일 이내에 제기하는 항고, 허용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조문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있는 게 원칙인데 기피에 대한 간이기가 결정. 그 다음에 증인의 출석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감치,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판례, 본래 보통항고의 대상인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효가 없대요. 그래서 간증, 보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본래 보통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재항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뭐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내에 재판하면 되는 거고, 구속기간 만료 25일을 앞두고 1회 공판기일이 있었다. 6개월 다 써먹고 25일밖에 안 되는데 1회 공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의 1, 2, 3, 4번 하나 체크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본 사례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이 두 가지도 신속한 재판이 주 논거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서 공부할 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관련해서 과잉금지의 원칙,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50일까지 구속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가장 기본이고, 나아가 신속한 재판도 침해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시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송부 시 검사를 거치도록 한 거. 지금 과거에는
1심이 선고가 되잖아요. 원래는 구속사건이면은 송달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송달은 은혜적 규정이다 라고 얘기해서 송달 없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아니다. 위법 아니다. 형사 판결문을 지금 일주일 내 송달 다 해주거든요. 근데 송달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래요. 이거 은혜적 규정이라고. 그러고 나서 또한 이 과거에서는 이 검사 보관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가 안 됐어요. 지금은 열람 등사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심이 선고된 상태에서 검사가 항소심으로 기록을 송부하면 사실 1심이 선고돼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징역 3년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송 기록을 송부하고 이유서 제출하고 항소심이 시작되면 보통 석 달 정도 지납니다. 1심 선고되고 석 달 후에야 1심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 대등에 반하고 대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나아가 어떤 신속한 재판에도 위배된다. 신속한 재판도 침해된다. 이렇게 곁다리로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다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나오고, 그래서 어떤 기간에 관한 문제, 신속한 재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합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1심 법관들이 연간 다루는 것, 그리고 그 전에 3심제를 취하는 국가가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가 3심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대한민국에 살아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전 세계는 2심제입니다. 사실심리를 한번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왜 노동대법원, 행정대법원 해가지고 대법원들이 종류가 많냐? 2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3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주 지방법원에서, 그 다음에 주 대법원, 연방항소법원, 주 대법원, 연방항소법원, 그리고 연방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재작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전체 다룬 건수가 80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1인당으로 잡아요. 대법관 1인당 한 2,650건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80건 정도예요. 대법관 한 명이.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거의 안 읽어본 듯한 판시가 8, 90%예요.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새끼들 안 읽어봤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전관 대법관을 쓰는 게 복대리로 씁니다. 이름 한번 넣는데 이제 기본 가격이 1억씩이에요. 이름 딱 하나 석자 집어넣는데.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1년에 25, 6건씩 일부러 맞춰요. 근데 그렇게 써야 1건은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무상 관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틀려요. 미국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보다도 훨씬 적게 하고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사건을 가져오는 형태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제 상고심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심 법관이 평균적으로 한 850건, 2심이 한 650건, 3심은 2,650건이니까 그러니까 사건 폭주에 시달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신속한 재판 지연으로 보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 정도까지.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에 8번 체크해 놓고요.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가 아니다. 재판권이 없는 경우가 틀렸어요. 공소제기 절차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이고. 그 다음 9번은 이거 헌법에서 배워야 되나 형사소송에서 배워야 되나 생각할 만한 그런 건데,
헌법 시간에는 형사소송법에서 배우라고 하고 형사소송법 시간에는 헌법에서 배우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일단 요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지금 이 정리가 헌법과도 공통이 돼요. 이게 형법에서도 나오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나오고 어쩔 수 없이 형법 선생님도 저보다 위고 형님이고 헌법도 형님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형벌법령은 형벌법규는 이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효력을 상실하는데 유리한 거 빼고 유리한 뭐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이런 것들은 소급 효가 없죠. 이제 다만 헌재법 47조 2항에서는 단 이제 종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건 헌법할 때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위헌 선언 시 헌재법 47조에서 이제 재심 대상으로 두고 있고 참고로 2번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위헌 법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헌재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420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한 경우로서 재심이 됩니다. 까지 얘기를 하고 거기 3번 합헌 결정을 했다가 견해를 변경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경우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합헌 결정의 다음 날. 자, 여기서부터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다.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이 거기 안 나오나요? 4번 하지 말고 그 밑에다가 먼저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적용 기간 내의 범죄 내의 범죄에 대해서 기간 도과 후에 기소가 됐을 때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이것 역시 무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합헌 결정을 한번 내렸다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요렇게 다음 날까지 이제 소급하여서 효력 상실을 하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범죄. 이게 이제 범행일을 기산으로 해가지고 A 범죄는 합헌 결정 이전에 범행을 하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죄로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그냥 재심 대상도 아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이제 비범죄를 하나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비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여기는 이제 A 범죄가 이 안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이제 대충 해놓고요. 이 비범죄는 합헌 결정 이전에 범행을 했는데 요렇게 비범죄는 합헌 결정, 합헌 이전에 범행을 했고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죄의 확정 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헌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이거 재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죄로 바뀝니다. 합헌 결정 이전에 범행을 했고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한 위헌 법령을 적용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재심이 된다. 이번에는 다시 A 범죄에 대해서 A 범죄는 합헌 결정 이전에 범행을 하고 확정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A 범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다른 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경우 여러분 바른 대로 얘기하세요. 재심 제도가 뭔지 알아요? 제대로? 그리고 법전 꼭 지참해 주세요. 법전 지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씩 드릴까요? 형사법전만? 이렇게 생긴 거 아니 보여주면은 동영상에서 달라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재심, 우리나라 형사 재심은 420조에 7가지 사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위중죄가 확정 판결로 증거된 증인이 위중죄가 확정된 거, 뭐 무고죄가 확정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 판결이 6개. 그 다음에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하나 해서 총 7가지 재심 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지금 특별법으로서는 헌재법에서 위헌과 됐을 때 재심 사유가 있고, 그다음 5.18 특별법이 있고, 소송촉진 특례법에도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또 특례법이 또 있어요. 재심을 허용하는. 근데 다른 사유로 재심. 그러니까 갑과 을이 간통을 범해서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통에 대해서 다른 사유로 재심이 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고문을 받았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래서 이 A 범죄가 확정되고 이 시점에서 위헌 결정 이유에 대해서 A 범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 이유로는 안 돼요. 재심이 개시가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범죄 후 법령이 폐지된 것이다. 폐지된 것으로서 면수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 따라서.
자, 위헌 결정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죄 사유이고, 그러니까 소급화의 효력을 상실하니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종전에 합헌 결정을 했다가 위헌으로 뒤바뀌었으면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는 게 헌재법 아마 47조 2항에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합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범죄는 유죄고 재심도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다른 사유로 위헌 결정 이후에 재심이 개시가 됐다. 이건 형이 폐지된 경우로 봐서 면소를 한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하나 끼어 있는 거 비범죄 같은 경우 여기서 범행을 하고 합헌 결정 다음 날 이후에 유죄가 확정돼 있다. 그럼 이건 이미 소급화의 효력을 상실한 위헌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니까 이것도 헌재법에 따라서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무죄를 내리게 된다. 이제 4번에는 형식 재판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 상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까지도 나중에 물어봐요. 그냥 지금 여기서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면소에서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결여됐다. 면실. 그 다음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이익이 결여되어 있다. 공상. 그래서 공상 면실. 이것도 이제 선택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해버렸다. 무죄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죄 주장 상소가 가능하다.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앞으로 면소하지 말고 무죄 내려라. 면소하면은 다시 이걸 형사보상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있거든요. 공상면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택형. 아마 지금 여기 학원 다니신 분들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형과 관련해서 적어도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물어봐요. 기출문제 막 무지개 뭐 이런 책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기출을 뭐 5번 돌렸네, 10번 돌렸네 막 하는데 시험은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어요. 근데 점수가 반타작을 못 넘어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왜 기출만 돌리냐.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변시 선택형을 잘 모른다. 택도 없는 소리. 우리 학원생들 선택형 엄청나게 맞습니다. 왜? 변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출 50%, 미기출 50%. 기출문제 죽으라고 해봤자 50%. 근데 이 미기출에서 한 5, 60%는 미기출 중에 또 5, 60%는 최신 3개년 판례에 들어가요. 그럼 최신 3개년 판례는 미기출이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오겠어요? 이 교수분들이 이 선택형 만들려고 연구개발 하나요? 아니에요. 요즘에 변시 출제하시는 분들이 국가직, 법원직 할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시험에. 전부 경찰까지도. 그쪽에 문제은행 다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이 뭐 이거 변시에 기출된 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점수예요. 그러니까 반타작인 거예요. 여러분 형사가 선택형을 공부하느냐 공부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제일 큽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법조문도 있고 미기출들이 계속 나오니까. 왜냐하면 법조문 문제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미기출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만 바꿔라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하면은 남들하고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체크하고 이제 가끔은 제가 그냥 넘기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버리고 체크하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택형 중심이라고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형사소송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첫 시간에 잠깐 이게 지금 5회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엄청 급박합니다. 강의가. 근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딱 50분만 하고 먼저 쉬겠습니다.